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내용을 배웠었는데 일부를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 한증막 알아요? 한증막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네. 한증막이라고 하면 우리 찜질 하는 데인데 거의 100도? 90도 이상 되는 찜질방 우리가 한증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로 하는 건데 우리 수증기를 만들면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지? 물을 끓여서 그 안에 들어가는 찜질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찜질방에 못 가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한증막. 이제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한 겁니다. 이제 찜질방에 한증막에 이렇게 돼지랑 돼지 고기랑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한증막에 넣었단 말이죠. 돼지와 돼지고기를 모두 한증막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꺼내봤어. 돼지는 어떻게 돼 있을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살아있었어. 죽지는 않고. 근데 돼지고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쵸? 맛있는 수육이 되어 있었겠죠? 똑같은 돼지에서 나온 고기인데 왜 살아있는 돼지는 익지 않았고 돼지고기는 익었을까? 그쵸? 한 상성 때문이라고 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몸에 다양한 뇌들이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다시 체온 그래프를 따져 봤을 때 우리 실제 체온이 예를 들어 36.5 36.5라고 한다면 우리 체온은 이렇게 조절되는 A가 좋을까요? 한결같이 쭉 조정되는 B가 좋을까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체온을 측정할 때마다 어떨 땐 높고 어떨 땐 낮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어요? 가능은 해. 근데 이렇게 체온이 유지된다 또는 일정 체온으로 이렇게 변화 없이 유지된다, 이거 아마 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어 있는 경우 또는 수동적으로 조절할 때, 그러니까 타이에 의해서 기계로 조작할 때는 이렇지 실제 모든 생물들은 조절할 때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티록신부터 이야기합시다.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에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그렇죠? 간내에서 조절했습니다. 간내에서는 뭐뭐뭐를 조절하는데요. 삼투압, 혈당, 또 체온. 이렇게 세 가지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간내 이제 여러분 자주 봐서 그릴 수 있죠. 간내에는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고 시상 하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내의 일부고 뇌하수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온 자극을 받았다. 다른 말로 체온이 낮다는 소리죠. 이런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TSH 방출 호르몬, 줄여서 TRH를 분비한다 그랬죠. TRH가 분비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가 어디로 분비됩니까? 그렇죠? 갑상
샘으로 분비되게 되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이 티록신이 물질 대사를 어떻게 한대요? 촉진해가지고 체온이 상승할 수 있죠. 그죠? 이러한 과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 번만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갑상샘과 티록신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지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시상하부는 어디라고 했죠? 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간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우리 체온 조절과 관련된 걸 할 거니까 갑상샘, 티록신, 일단 이렇게 적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렇게 적는 경우는 촉진이라고 그랬죠. 요런 식으로 적으면 억제라고 했죠. 이 약속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보고 체온을 올리라고 할 때 뇌하수체 어디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합니까? TSH 방출 호르몬인 TRH를 분비하고,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사이로이드 자극 호르몬을 어디로 보냅니까? 갑상샘으로 보내서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럼 이때 나온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또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를 억제,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 이런 일들을 해. 그래서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TRH는 줄어들고 다시 TSH도 줄어들고, 그럼 티록신이 줄어들겠죠? 그럼 티록신이 줄어들면 다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다시 TRH가 많이 나오고 TSH가 많이 나오면 티록신이 다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체온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에게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의미합니다. 위에 걸로 예시를 보면 티록신이라는 이 저온 자극이라는 원인에 대한 결과가, 저온 자극에 대한 이 결과물인 티록신이 물질 대사를 촉진했죠. 그죠? 그러면 체온이 올라갔으니까 저온 자극에 대한 결과는 바뀌었고, 또 티록신이라는 이 또 결과물이 무엇을 합니까? 원인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하게 되면서 이 상황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인이 결과를 다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조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음성적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음성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과에서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티록신이라는 결과가 또는 체온 상승이라는 결과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억제하는 이런 조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음성 피드백이 있다는 건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피드백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음성 피드백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접할 텐데, 양성 피드백은 예시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시를 안내 드릴게요. 양성 피드백 예시. 먼저 양성 피드백의 대표 주자는 옥시토신입니다. 자궁 수축시킨다 그랬죠. 또 소변
변의 자극.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소변 변의 자극이 뭐냐면 소변을 누고 싶어하는 그 의지를 느끼는 거, 또는 소변 방출 반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줌 누를 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양성 피드백 옥시토신부터 봅시다. 예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출산부가 아니라 임산부께서 만삭이 되면 아이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고 자궁이 이렇게 있다면, 자궁이 이 방향으로 아이를 눌러서 이렇게 아이가 출산되는 구조인데, 만약에 그 음성 피드백이라서 내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궁 수축시켰다면, 자궁이 한번 수축하고 나면 이 결과가 내하수체 후엽을 억제해서 옥시토신이 안 나오게 되면 애가 나오다가 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옥시토신이 나와서 자궁이 수축되면 자궁 수축이라는 이 물리적인 움직임 때문에 여기 압력이 높아지겠죠. 여기 압력이 높아지면 내하수체 후엽을 이게 자극해. 그럼 옥시토신이 더 나오겠죠. 그럼 자궁이 더 수축됩니다. 자궁이 더 수축되면 다시 내하수체 후엽을 자극하겠죠. 그럼 옥시토신이 더 나오겠죠. 그러면 더 수축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이렇게 밀어내듯이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양성 피드백의 예시는 옥시토신이 있고, 이것과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소변을 누울 때 보면 방광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방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변의를 느끼고 오줌을 넣어야겠다고 했을 때, 이제 오줌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오줌이 방광에 차 있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방광 근육을 수축시키고 다시 한 번 더 방광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거의 다 빼내려고 하는 그런 양성 피드백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 요도에 있는 이 주변,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도 주변에 괄약근, 원형의 근육으로 억지로 힘을 줘서 막을 수는 있어, 오줌 싸던 도중에. 그런데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도 주변 괄약근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기 시작하면 여자애들은 힘줘서 이걸 끊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다. 얘도 양성 피드백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변을 누기 시작하면 거의 다 누울 때까지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이 요도 주변 괄약근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양성 피드백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제 피드백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했지만,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은 바로 체온 조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정상인 상황에서 TSH가 분비되면 TRH가 분비되면 당연히 TSH도 분비가 되겠죠. 그럼 TSH가 분비되면 티록신이 분비가 될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경우를 많이 맞닥뜨립니다. 먼저 어떤 문제, 갑자기 갑상샘을 제거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갑상샘이 제거되면 어떻게 될까? 이 녀석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방출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도 방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티록신은 나오지 않겠죠. 근데 티록신이 나와야 내하수체와 시상하부가 억제가 돼서 TRH, TSH가 조절이 될 텐데, TRH와 TSH를 조절할 녀석인 티록신이 나오지 않으니까 얘네는 더 많이 방출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보통 뭘 주냐면 이걸 줘요. 이걸 주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 물어봐.
TSH, TRH는 많이 나오는데 티로ክ신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저온 자극을 줬을 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면 갑상선이 고장냈구나, 갑상샘이 다쳤구나, 또는 제거되었구나 라는 결과를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항이 뭐가 있냐면, 내하수체를 제거하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여러분이 예상해 보시고, 만약 티록신을 내가 직접 주사해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잠깐 화면 멈추고 예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뇌하수체를 제거했어. 한번 생각해 보자. 뇌하수체를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TSH는 나와 못 나와? 못 나오겠죠? 그럼 티록신 나와 못 나와? TSH가 없으니까 갑상샘을 자극시키면 안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나는 체온을 상승시켜야 하고 티록신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TRH는 더 많이 나와요. 티록신이 안 오니까. 시상하부를 억제할 녀석이 없죠. 많이 만들려고 계속 자극하지만 TSH 내하수체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티록신을 우리가 임의로 주사해주면 어떡할까? 티록신을 임의로 주사해줬어. 그럼 티록신 나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티록신이 많으니까 시상하부 억제되죠. 내하수체도 억제되죠.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촉진된다 라는 의미로 그린 거고요. 마이너스는 억제된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준은 저온 자극을 줬을 때 정상인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면 TRH는 정상인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갑상선 제거 시에 TSH는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티록신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줄어들겠죠? 똑같이 이렇게 증가 감소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뒤에서 할 내용인데 저온 자극이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만 해봅시다. 추워. 저온 자극이 일어나면 춥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추울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느껴보셨어요? 겨울에 몸이 추울 때 몸을 움츠려들여 아니면 몸을 펼쳐? 몸을 움츠리죠. 그죠? 이거는 왜 이럴까? 그쵸? 표면적을 줄이기 위한 우리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추운데 팔다리 다 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 그죠?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오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빨개진 거 느낀 적 있나요? 추우면 이게 피부라고 하면 이게 혈관이고, 춥게 되면 우리 혈액이 지나가면서도 열을 방출하잖아요. 추우면 혈관을 좁혀버려요. 왜 좁히는 게 유리해? 여기 혈액이 많이 지나가면 열을 많이 뺏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혈관을 좁혀가지고 열 발산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 일로 뭘 한다고요? 혈관, 피부의 혈관 수축시켜서 혈액이 많이 피부 쪽으로 못 지나가게 해서 열을 잃는 거를 조금 아끼려고 할 겁니다. 또 어떤 반응이 있나요? 추울 때 보면 보통에는 우리가 더울 때는 털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이게 피부고. 근데 춥게 되면 털이 이렇게 서. 털이 왜 설까요? 털이 서면 여기 공기층이 생기면서 따뜻한 패딩을 입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털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 털 자체가 방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털 많이 없잖아. 털이 빡 서면서 여기 공기층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체온 유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열 발산량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또 그래, 우리 좀 전에 했잖아. 티록신 분비를 늘려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면 좋겠죠. 추울 때. 또 오케이. 그렇죠. 우리가 추울 때 턱을 다다다닥 떤 적 있나요? 딱딱딱딱딱딱 턱 이렇게 부딪히도록 턱을 떤다든지, 또는 겨울에 소변 넣으면 여름에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나 몸이 이렇게 부르르 하고 떨린 적 없어요? 이런 경우는 턱이나 소변 후에 우리 주변 근육을 진동시켜서 강제로 운동하게 해서 열을 발생량을 높인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변은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니까, 물은 비열이 높아서 많은 열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몸 바깥으로 버리다 보니까 우리 몸을 떨어서 열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반사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야, 우리 계속해서 아직 요기하고 있네. 티록신. 티록신은 체온 조절과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저온 자극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물질 대사 촉진과 같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티록신. 그러면 드디어 넘어가서 부신속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에피네프린 한번 봅시다. 부신이 뭐냐면 원래는 부신장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에서 부 또는 서브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뭐 add를 붙일 수도 있고 para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신장의 부신장이니까, 신장이 영어로 뭐게? 신장이 영어로 레날입니다. 부신은 영어로 뭘까요? 부신장이니까 add 레날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드레날, 에드레날.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부신이 영어로 뭐라고요? 에드레날. 근데 우리 특정 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에다가 IN을 붙여주는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호르몬의 이름이 아드레날린이야.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화학적인 이름으로 부를 때 에피네프린이라고 해.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은 같은 말이고 아드레날에서 나온다고 해서 아드레날린입니다. 선생님, 우리 교감신경 할 때 노르에피네프린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 일단 아드레날린으로 불러도 돼요? 불러도 돼. 그럼 얘도 아드레날린이고 얘도 아드레날린인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노르가 붙었잖아. 노르. 이거는 우리가 대학교 가서 이 차이를 배우겠지만 지금은 거의 똑같다라고 봐주세요. 거의 똑같은데 교감신경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온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그냥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이 아드레날린의 효과는 뭐냐면 일단 혈당을 높여줍니다. 그럼 심박을 촉진시켜줍니다. 혈압을 상승시켜줍니다. 혈관을 수축시켜줍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드레날린은 좀 극한의 상황,
막 싸울 때 막 격투 파이터들이 안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싸우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드레날린이 통증 완화 억제 역할도 하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이런 역할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통증 억제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는 혈당이 올라간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눈여겨봐 주시고, 심박수가 올라가면 심장 펌프질이 늘어나니까 혈액이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은 많은데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압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선생님 왜 혈압을 높여가지고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하면 혈류 속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해서 이동하는 양은 줄겠지만 피가 도는 속도가 빨라져. 피가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 영양분 같은 걸 빨리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극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에너지를 낼 때. 그러니까 이거랑 더해서 혈류 속도만 빨라지면 안 되니까 혈당까지 같이 높이는 효과를 보여줘서 에피네프린은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극한의 물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아드레날린은 아드레날에서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은 부신 또는 부신장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는 부신 속질이라 되어 있는데 부신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조금 신장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붙어 있거든요. 얘를 쪼개보면 부신의 바깥 부분이 있고 안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기원도 다르고 성질도 달라. 그래서 나중에 구분할 텐데 우리 일단은 부신이라는 것만 알아둡시다. 겉질 속질은 다음에 하고. 이자 봅시다. 간내에서 하는 우리 첫 번째 조절인 체온 조절은 조금 우리가 자세히 해봤습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가 학습해야 될 건 혈당입니다. 혈당도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자는 조금 노란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기관이고요. 얘를 췌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췌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자의 이 부분을 잘라서 확대해 보면 이자는 알파세포, 베타세포, 감마세포 등등 이런 알파벳 로마자 같은,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무슨 기호라면 로마자 맞나요? 이런 로마자, 소문자 같은 이런 식으로 된 알파세포의 모임, 베타세포의 모임, 감마세포의 모임으로 구성된 이자의 특정 부분에 살고 있어. 이자의 특정 부분을 보면 알파세포 또는 베타세포, 감마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이자의 섬처럼 특정 세포들이 있다 그래서 이자섬이라고 그러고, 알파세포, 베타세포, 감마세포 같은 녀석들이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근데 우리 감마세포는 안 배워요. 그래서 알파세포, 베타세포만 한번 봅시다. 알파세포에서는요, 이 알파세포가 대표적인 내분비 세포인데, 여기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이자의 베타세포에서는 드디어 나오는 인슐린이 나옵니다. 얘네 역할은 결국 뭐냐면, 글루카곤은 혈액의 혈당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혈당이 상승되고 감소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내입니다. 간내에 피가 이렇게 흘러, 혈액이. 그러면 피 맛을 보다가 간내가 혈액이 너무 달지가 않네, 혈당이 낮네, 라는 신호를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간내는 이자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야, 혈당 높여. 그러면
이자의 어디로 신호를 보내겠습니까? 혈당을 높여야 되니까 이자의 알파 세포에게다가 이 신호를 전환하면 글루카곤이 분비되겠죠? 그러면서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가지고 혈액을 달게 만듭니다. 혈당이 높으면 다시 간내는 또 어떻게 인지합니까? 혈당이 높네? 라고 감지하면 이번에는 이자한테 또 명령을 합니다. 혈당 높대. 그러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이번엔 뭐가 분비될까요?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혈당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간내가 혈당이 낮다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이것도 보면 글루카곤이라는 결과가 또는 인슐린이라는 결과가 혈당을 높이고 낮추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얘도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하기 힘든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길항작용이라는 개념이 이 두 녀석한테 자주 쓰여요. 서로 반대의 역할을. 그러니까 인슐린은 아까 혈당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죠. 얘는 지금 한 녀석은 혈당을 높이고 한 녀석은 혈당을 낮추죠. 이렇게 반대작용을 하는 경우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길황 관계에 있다, 길항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얘네 조절 방식을 보면 이 결과 혈당이 낮다라는 원인 때문에 생긴 글루카곤이라는 결과가 혈당을 높이게 되면서 다시 혈당을 높이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당이 낮다에 대한 글루카곤이 혈당을 높이게 되면서 이 결과가 다시 글루카곤이 혈당이 높아지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간내를 억제해서 글루카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인슐린에게 혈당을 낮추라고 하고 이 결과가 다시 간내의 인슐린 자극 부분을 억제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억제하면서 조절을 하는 음성 피드백의 예시도 될 수 있습니다. 길황과 음성 피드백은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 두 가지 했습니다. 체온, 그 다음에 혈당 조절. 그죠?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좀 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될 게 뭐냐면 뇌가 직접 이자한테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 혈당 언제 높아져야 해? 다시 얘가 이자한테 바로 신호를 전달할 때는 얘는 호르몬으로 조절되진 않잖아요. 내가 바로 이자한테 이야기한다 그랬죠. 뭘로 이자한테 이야기를 할까? 그래, 신경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혈당이 높다라는 정보를 이자한테 교감신경을 통해서 다시 혈당이 높으니까 지금은 혈당을 낮춰야 되죠. 그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혈당이 낮을 때는 혈당을 높일 때 교감신경에 의해서 혈당을 높일 수 있도록 혈당이 낮으면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에 자극을 하면 알파세포가 자극되어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다시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이자를 자극하면 이자의 베타세포가 자극이 되고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간내가 호르몬과 신경을 컨트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방금 내용은 조금 어려웠죠. 그리고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학교 오면 조금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혈액의 혈당과 체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일단 정소와 난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다음 삼투 조절, 항이뇨 호르몬을 이용한 삼투압의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 파트 제목이 뭐였어요? 항상성의 유지잖아, 그죠?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체온, 혈당, 삼투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거의 다 배울 거야. 우리가 지금 했던 체온과 혈당, 방금 혈당 했죠. 그 다음 수분 제흡수와 관련된 삼투 조절까지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다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